네, 지금 이번 시간은 이제 16쪽부터인데 뭐 시작하기 전에 격언 한마디 할까요? 좀 말이 이상한데 미치려면 미쳐라, 미치면 미친다, 이제 이런 격언인데, 이건 뭐 어떤 목표에 도달하려면 그런 뜻이잖아요. 앞에 미친다는 뜻은. 그다음에 이제 미치라는 얘기는 뭐 좀 어떤 내가 목표에 대한 내용,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제 집중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고요. 그래서 도달하려면 이제 미치면 살짝 이제 집중, 뭐 살짝 미치면, 이제 미친다는 의미가 이제 뭐 어떤 내가 목표한 것에 대해서 집중하고 그다음에 열중하면 목표에 도달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어요.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짧은 시간은 아니고 이제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내년 이제 4월, 5월까지 이제 국가직, 지방직까지는 이제 그 한 8개월, 9개월 정도가 이렇게 소요되는데, 그 시간 동안 내 목표를 위해서, 목표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다른 것들은 다 그만두고 한 가지에만 매진해야 되니까 살짝 미쳐 있을 수도 있죠. 그다음에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제 저가 좀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있기 때문에 느낀 점이지만, 사람이 너무 또 완벽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많이 이제 접근을 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뭐가 좀 부족한 듯 해야지 이제 보호 본능도 있고, 저 사람이 나보다 조금 밑인 것 같으니까는 좀 이제 그 어떤 말을 걸게 되고, 이러한 것들도 이제 하나의 사회생활의 이제 요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뭐 아무튼 그 짧으면 짧고 길면 길지만, 여러분들이 뭐 2번 도전해서 뭐 꼭 이걸 이루어야 된다, 그런 목표를 삼지는 마시고, 한 번에 내가 끝내서 한 번에 열중을 해서 내 원하는 목표를 반드시 이루겠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공부에 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16쪽에 보시면 이제 재배의 기원과 발달인데, 앞쪽에서는 이제 작물로 용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특성 등을 이제 살펴봤고요. 이번 단원에서는 이제 재배의 기원과 발달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첫 번째, 석기시대 생활과 이제 원시 재배 등에 관련된 내용인데, 그냥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뭐 이쪽 첫 번째 이제 양가로 쪽에 있는 석기시대의 생활과 원시 재배에 관련된 내용은 이제 시험 문제 화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구석기 시대에는 식량을 채취 및 사냥 등을 통해서 확보를 하는 형태였고, 식량이 떨어지면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되는 그런 형태였다. 그래서 주로 이동 경작 형태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뭐 표현으로는 뭐 화전이라는 그런 표현도 사용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뒤에 나오는 또 용어 중에, 설명 중에 이제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여기서는 뭐 그 원시대 때는 이제 그런 형태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신석기 시대에는 들짐승이나 듣새들을 길들여 사육하는 이제 원시 축산 형태가 신석기 시대부터, 그다음에 인류가 농경을 시작한 때는 최후 빙하기가 끝나고 지구 기온이 현재와 비슷해진 약 1만 년 전 정도. 그래서 농경은 이제 신석기 시대 초기 정도로 이제 추정이 된다. 그래서 여기 뭐 문제 지문에 나온 것처럼 추정 정도니까는 이제 시험 문제화 되기는 좀 힘들다, 정확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다음에 농경의 이제 발전 계기가 이제 두 번째 내용인데, 원시인들이 이제 산과 들에서 채취한 자연식물을 이제 과실을 먹고 주변에 버린 종자가 똑같은 식물이 자라는 것을 보고, 버린 과실의 씨에서 똑같은 식물이 자라는 것을 보고 이제 파종이라는 관념을 배웠다고 추정이 된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키워드는 이제 파종이고요. 파종이 이제 어떤 형태로 인간에게 이제 인식이 됐는지, 그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파종 내용은 이제 뿌릴 파자에다가 총자 종자니까, 총자할 때. 그다음에 원시 시대에는 이제 음식물을 묘소에 곡물로 바치는 풍습이 있었는데, 곡물로 뿌려진 야생식물의 열매가 싹이 터서 자라는 것을 보고 이제 재배라는 관념을 배웠을 것으로 이제 추정을 한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두 번째 키워드는 이제 재배고요. 재배 이제 정의는 이제 앞에서 배웠으니까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그런 개념의 이제 어떤 관념의 추정은 이제 앞에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과실구할의 사내를 헤매다가 이제 집 근처로 옮겨 심으면 편리하다는 생각에 이식이라는 관념을 배웠을 것으로 추정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키워드가 이제 이식이고요. 자, 옮겨 심는 걸 이식이라고 하죠. 옮길 이자에다가 심을 식자.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파종의 관념, 그다음에 재배의 관념, 그다음에 이식의 관념. 옮길 일자에도 심을 식자니까 옮겨 심는 것은 이제 이식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아무튼 뭐 1번, 2번, 3번에 대한 키워 파종, 재배, 이식이라는 관념이 뭐 이러한 형태로 이제 추정이 된다는 내용인데, 마찬가지로 이제 추정 내용이기 때문에 정확한 어떤 과학적인 내용이 아니라서 문제가 되기는 좀 힘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농경의 발상지는 이제 가끔 이제 문제화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뭐 주장한 인물, 그다음에 주장한 지역 등과 관련해서 짝을 지어서 잘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일단 큰강유역을 농경의 발상지로 이제 본 학자는 이제 캔돌이라는 사람이고요. 그냥 발음만으로 봐서는 캔들 그러면 이제 초죠. 아무튼 농담이었었고요. 아무튼 그렇게라도 좀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큰강유역은 주기적으로 이제 범람했다가 불이 또 빠졌다가 범람했다 불이 빠지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식물에 필요한 무기 양분들이 축적이 되기 때문에 토지가 이제 비옥해지고, 따라서 비옥한 토지들은 이제 농사 짓기에 유리한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농경 발상지로 보는 것도 무리지는 아니죠. 그래서 큰강유역을 농경 발상지로 이제 본 사람은 이제 득캔돌이라는 사람이고요.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중국에 있는 황하강이라든지 양쯔강, 아주 큰 강들이죠. 뭐 지리적으로 보면 이제 양쯔강은 이제 보통 중국에서도 이제 중간 정도 이렇게 지역을 이제 흐르기 때문에 보통 양쯔강 위쪽이 좀 추운 지역, 양쯔강 아래쪽이 좀 따뜻한 지역,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중국 문명은 이제 큰 강 유역인 황하강이나 양쯔강 유역에서 이제 발달을 했고요. 그다음에 뭐 잘 알고 계시는 이제 인도 문명은 인더스강, 그다음에 나일강 유역의 이집트 문명, 유프라트 티그리스강 등도 이제 하나의 이제 문명이 발달했던 그 지역이죠. 주로 강가 유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뒷번 지문에 이제 뭐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유역에서 재배되는 작물 중에 이제 보리나 밀, 귀리 등이 이제 많이 재배가 되는데, 그러한 원인 때문에 큰 강 유역은 이제 잦은 범람에 의해서 이제 비옥한 토지가 있기 때문에 문명의 발상지로 그 보는 학자가 있다. 그 학자가 캔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17쪽에 이제 산간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산간부가 농경의 발상지라고 이제 주장한 사람은 이제 바빌로프죠. 바빌로프라는 사람은 이제 뒤에서도 또 등장을 하고요. 우리 이제 그 작물이라든지 재배 역사의 중요한 인물이죠. 자, 그래서 큰강 유역은 이제 캔들이 주장했던 큰강 유역은 이제 비옥하긴 하나, 이제 재배하고 있다가 범람이 되면 이제 다 소실이 되죠. 그래서 범람에 의해서 이제 파멸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농경 적착지로서는 이제 주장이 힘들고, 주로 기후가 온화하고 산간부 중 물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관계수를 쉽게 구할 수 있는, 보통 관계라는 용어도 많이 사용하는데, 관계, 물을 대는 것을 관계라고 합니다. 물댈 관자에다가 이제 물댈 개자. 그래서 아무튼 관계라는 용어도 많이 나오니까 물대는 거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뭐 전공한 사람들은 이제 용어 자체는 다 아시니까 설명 안 드려도 되겠지만, 지금 시작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많이 쓰는 용어다.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 되는 용어고요. 아무튼 물을 쉽게 얻을 수 있고 좀 기온이 온화한 그런 산간지
등이 이제 농경이 용이하고 안전하기 때문에 물이 범람할 염려가 없다는 얘기죠. 산 꼭대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바빌로프라는 사람은 그래서 산간부를 농경의 발상지로 보았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대표적인 그래서 산간부의 농경이 발달한 대표적인 사례로는 이제 마야 문명이 이제 발생했던 마야 문명이 이제 융성했던 멕시코 산간부. 그래서 산간부로부터 시작해서 점차 평화지 쪽으로 이제 그 농경이 전파가 됐다. 그 거꾸로 좀 바꾸지 않도록 평야부로부터 이제 산간지가 아니고 바빌프의 주장에 의하면 산간부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평야부로 전파됐다는 것도 좀 인지를 하시면 좋겠고요.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마야 문명이라든지 잉카 문명 등은 산간부에서 이제 발달했던 그런 문명이다 정도고, 뒤에 이제 그 기원지별 작물들에서도 물론 이제 그 뭐 6개 지역으로 이제 구분해서 이제 뭐 중국 지역, 그다음에 이제 뭐 남아메리카 지역 등 얘기할 때 중국 지역은 뭐 황하 문명이라고 이제 출제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남미는 이제 뭐 잉카 문명, 그다음에 중미, 멕시코 이런 지역은 이제 마야 문명 등으로도 이제 뭐 작물의 기원지를 이제 출제를 하니까 꼭 인식하셔야 되는 내용이다. 뭐 뒤에서 한 번 더 볼 거고요. 그다음에 뒷번 지번에 이제 원시 인류 이제 발상지로 추정되는 중앙 아프리카 지역의 이제 에티오피아 지역과 잉카 문명의 발상지 남미, 남아메리카 북부 지역 열대 고지 산간부에서 뭐 예를 들면 이제 옥수수라든지 이런 것들의 이제 재배 기원지로 알려져 있죠. 중미의 이제 재배 기원지로 이제 옥수수, 그다음에 남미의 재배 기원지로 이제 뭐 감자 등 뭐 열대 원산이니까. 그래서 고지 산간부가 작물의 기원지로 이제 추정되는 곳이다. 그 주장한 사람이 이제 바빌로프다는 의미이죠. 그다음에 해안지대, 해안지대가 이제 농경 발상지를 주장한 사람은 데트 와일러고요. 여기들 이름이 좀 어렵죠. 또 그 뭐 스페링대로 발음되는 게 아니니까 뭐 그냥 무난하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스페링까지 다 알아야 되는 건 아니니까. 그냥 데트 와일러라는 사람이 주장한 농경의 발상지가 이제 해안지대다 정도를 짝지어서 생각하시면 되고요. 따라서 기후가 온화하고 토지가 비옥하고 토양수분도 넉넉한 해안지대가 농경의 발상지일 것이다. 그다음에 해안지대에는 농경지뿐만 아니라 이제 어렵을 통해서, 어렵이라는 것은 이제 뭐 손쉽게 이제 물고기를 얻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물고기를 잡아서 이제 생활하기도 편리하니까 오히려 이제 해안지대가 농경의 발상지일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고요. 자, 원시 인류는 빙하기 직후 아프리카를 떠나서 지구로 이동할 때 이동 경로가 따뜻한 적도 부근의 해안가를 중심으로 쭉 이동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이유는 아무튼 해안가가 먹는 걸 구하기도 쉽고, 그다음에 이제 농경을 하기도 쉽고 유리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해안지대가 농경 발상지일 것이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데트 와일러다.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6쪽에서 17쪽 위쪽에 걸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제 농경 발상지는 그 주장한 사람과 주장한 내용을 짝지어서 잘 기억하시는 거다. 그다음에 혹여 이제 단독으로 출제됐을 때 그 세부 내용까지, 예를 들면 이제 산간부 같은 경우는 이제 산간부에서 평야지로 이제 그 농경이 옮겨갔다. 그다음에 해안지대를 주장한 데트 와일러는 이제 해안지대를 거쳐서 쭉 이동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등등으로 이제 이해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17쪽 아래쪽부터 이제 세계 재배의 발달에 대한 내용인데, 뭐 아무튼 월요차 시험에도 출제가 됐었고 뭐 가끔 이제 출제가 되는 내용입니다. 내용상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이제 내용이 워낙 많기 때문에 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좀 알고 있는 내용도 있고요. 뭐 그런 것들은 외울 필요는 없고, 나머지들은 여러분들이 인식하지 못했던 내용들은 또 짝지어서 좀 기억해야 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첫 번째, 식물 영양과
관련된 이제 발달 과정, 발달된 내용, 여러 가지 이제 뭐 아무튼 학자들의 노력 등이 이제 그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첫 번째 탈레스라는 사람은 이제 뭐 양분을 이제 식물은 양분을 필요로 한데 그 양분을 이제 물로부터 얻었다. 밑에 나오는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떤 유기물로부터 이제 뭐 유기물이 분해되고 그런 것까지는 이제 뭐 생각하지 않았겠지만 유기물이 이제 분해돼서 그 어떤 분해된 것들이 이제 양분으로 이용이 됐다. 그래서 한마디로 해서 이제 부식설이라고 하고요. 유기질설 또는 이제 부식설이라고 하고, 뭐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더 설명을 안 드려도 되죠. 그러니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여러분들이 철학자로 알겠지만 철학자이기도 하고 이제 과학자이기도 했었습니다. 식물학자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소실인데 수경 재배를 통해서 뭐 식물이 이제 어떤 무기 양분을 흡수를 하는지 나중에 이제 무기 양분 중에 필수 원소들이 있죠. 필수 원소들에 이제 다량 원소 있고 소량 원소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요 다량 원소와 소량 원소, 꼭 식물에 필요한 필수 원소들을 어떤 식으로 밝혀냈냐 그러면 이제 수경 재배를 통해서 이제 식물을 이렇게 이제 물을 담아서 재배를 하는데, 여기다 이제 다른 이제 필수 원소, 지금 현재는 이제 17가지죠. 16가지는 다 넣고 어느 한 가지를 부족하게 한 다음에 그 부족된 원소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을 가지고 이제 필수 원소를 알아냈기 때문에 아무튼 식물체 이상이 되는 현상을 가지고 이제 그 무기 양분 필수 원소들을 밝혀냈기 때문에 그 기원이 이제 소실의 수경재배 실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로이스고요. 비료 3요소 개념을 명확히 하고 NPK가 이제 중요 원소임을 밝힌 사람이 로이스다. 그래서 로이스도 뭐 다른 사람하고 이제 그 내용을 바꿔서 잘 이제 지문을 구성했던 예가 있으니까 잘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무기 양분을 배우겠지만 NPK는 비료 3요소라고 해서 식물에 가장 많이 필요하는 원소이고 무기 원소이고 중요한 원소이죠. 그만큼 또 중요한 원소이죠. 그래서 이제 그걸 밝혀낸 사람이 로이스다. 자, 다섯 번째가 이제 리비히고요. 발음이 이제 리비그라고 안 하고 리비히라고 그 발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식물의 필수 양분이 무기물이라는 견지에서 이제 무기 영양소를 제청을 했다. 이제 처음에 이제 물로부터 양분을 얻는다는 것은 이제 물 자체가 이제 필요하다는 그런 의미였었고, 지금 리비처럼 이제 어떤 무기 양분이라는 의미는 아니었으니까 비로소 이제 1840년에 이제 리비가 식물이 필요한 것들은, 생장하는 데 필요한 것들은 무기물이다. 근데 실제로는 이제 무기물과 유기물, 식물은 이제 유기물은 흡수가 안 되죠. 그렇죠? 대부분 이제 무기물을 재료로 해서 광합성을 통해서 이제 그 필요한 생육에 필요한 약물을 만들어서 생육을 하는 거니까 그 유기물 상태, 유기물이라는 것은 뭐 탄수화물이라든지 뭐 단백질, 뭐 지방 등은 직접적으로 흡수가 안 되죠. 반드시 이제 분해가 돼서 물에 녹아서 이온 형태로 돼야만이 식물은 반드시 흡수가 되죠. 그래서 아무튼 뭐 무기 영양설에 관련된 사람은 리비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기타 이제 무기 영양설과 관련해서 그 다른 내용들이 있는데, 무기 영양설에 기초해서 인류 역사상 최초로 인조 비료가 합성됐는데, 이제 인조 비료를 통해서 수경 재배가 창시되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어떤 필수 원소에 이제 그
요소들은 이제 수경재배 실험을 통해서 이제 만들어진 이론이니까 무기영상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진 게 수경재배고요. 수경재배. 뭐 아무튼 그 위에 이제 수경재배 소실은 이제 수경재배 실험만 했을 뿐이고, 실질적으로 이제 수경재배가 이제 제대로 이루어진 시기는 리비의 이제 무기영양설 이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로이스하고 이제 길버트가 이제 그 비료 중에 과린산 석회는 비료입니다. 인산질 비료인데, 인산질 비료를 최초로 합성한 사람은 로이스하고 길버트. 거기 식물 영양과 관련해서 이제 리비 이후에 이제 그 내용들은 아직 한 번도 출제가 안 됐던 내용들이고, 또 이제 출제될 만한 내용이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니까 반드시 좀 나머지 내용들이 좀 출제가 됐었던 내용이라. 그래서 과린산석회 합성에 이제 기여한 사람은 로이스하고 길버트. 그다음에 이제 최초에 이제 그 질소질 비료인 암모니아 생성에 기여한 사람은 이제 하버하고 보시. 그래서 이제 보통 질소 비료를 만드는 그런 공정을 이제 하버 보시 공정이라고도 합니다. 하버 보시 공장에서 이제 암모니아하고 이제 아모니아인데 수소 기체하고 질소 가스를 고압해서 만들어낸 게 이제 질소질 비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삭스하고 놉스는 이제 수경재배를 통해서 필수 원소 중에 10원소를 이제 밝혀낸 사람이 삭스하고 놉스. 그래서 니은, 디귿, 니을 지문 서로 바뀌지 않도록 잘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18쪽에 이어져서 최소율의 법칙인데, 최소율의 법칙이라는 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식물의 이제 필수 영양소 17가지가 이제 식물 생육에 중요한데, 다 있는데 이제 어느 한 가지가 없으면 그 부족한 원소에 의해서 이제 식물 생육이 영향을 받는다는 이론이 이제 최소율의 법칙이고요. 그래서 가장 소량으로 존재하는 양분에 의해서 작물의 생육이 또는 식물의 생육이 영향을 받는다. 최소율의 법칙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7번째가 이제 보신 컬트인데, 콩과 식물의 이제 콩과 식물이 공중 질소를 고정한다는 사실을 밝힌 사람이 이제 보신 컬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콩과 식물들은 대부분 질소 획득을 그 뿌리에 공생하는 리즈비움소, 이게 세균입니다. 공생 세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단독으로 어떤 무기 양분들을 흡수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 작물이 생육하는 게 아니고, 뿌리에 이제 공생하는 어떤 세균들이 그 질소를 고정해서 공급한다는 것을 밝혀낸 사람이 이제 보신 커트다.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기타 이제 그 콩과 작물은 이제 공중 질소와 관련해서 뿌리옥 박테리아와 관련해서 다른 내용들이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헬리겔이고요. 헬리겔은 이제 뿌리옥 박테리아는 이제 나중에 물론 얘기하겠지만 이제 근유라는 게 있고요. 균근이라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말이 비슷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리니까. 근유는 흔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제 뿌리옥 박테리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유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유균 하면 이제 뿌리옥 박테리아를 얘기하는 거고요. 얘는 세균입니다. 자, 근균유라고 이제 보통은 표현을 해요. 얘는 보통 이제 곰팡이 종류를 얘기하는 거고요. 공생 곰팡이.
자, 그래서 아무튼 좀 이제 뒤에 가면서 이런 걸 좀 인식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좀 지문에 난점이 좀 있으니까 좀 구분해 두시기 바랍니다. 뿌리옥 박테리아 근유균은 이제 그 세균이고요, 세균. 왜 얘기하나 그러면은 이제 토양 쪽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얘하고의 이제 어떤 그 토양 산도의 활성 정도가 생육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세균들은 주로 이제 그 중성 또는 알칼리성 그래서 생육이 좋고요. 곰팡이들은 물론 중성 알칼리성에도 생육이 가능하지만 얘네들은 성에서는 생육이 어렵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곰팡이들은 뭐 아무튼 산성에서도 생육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병해충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세균병들은 이런 이제 중성이나 알칼리성 부분에서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산성 쪽에서는 이제 곰팡이들에 대한 그런 이제 곰팡이들이 병원이 돼서 일으키는 병들이 많다. 좀 깊이 들어갔는데 아무튼 뭐 근유하면 이제 뿌리옥 박테리아, 근 그러면 이제 곰팡이. 그래서 식물하고 곰팡이가 이제 서로 주고받는 것은 곰팡이는 이제 질소를 고정해서 질소를 공급하고요. 식물은 광합성을 통해서 이제 만들어낸 이제 탄수화물을 곰팡이한테 이제 공급하는 공생 관계다. 광합성 산물을 이제 곰팡이한테 공급을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의미에서 좀 공부하는 거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식물들이 이제 뿌리 쪽에서 균군들이 이제 공생을 하게 되면 곰팡이들이 공생을 하게 되면 어떤 뭐 그 무기 양분을 흡수하는 일들을 이제 곰팡이들이 다 해주기 때문에 일부러 이제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이제 그 뿌리를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 나중에 토양 미생물 할 때 좀 더 자세히 할 거고요. 좀 깊이 들어갔는데 아무튼 용어 정도는 좀 구분해 주십사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헬리겔은 이제 뿌리옥 박테리아 이제 균유라고 하고요. 균이라고도 하고 콩과식물과 이제 공생한다는 관계를 규명한 사람이 이제 헬리겔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펠트라는 사람은 이제 콩과식물 생육이 전에 생육했던 토양에 옮겨주면 더욱 좋아진다는 것을 증명했다. 이제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이제 전에 심었던 토양에서는 이제 곰팡이 균인 이제 뿌리옥 박테리아들이 이제 공생을 하기 때문에 그 질소를 고정해서 공부하기 때문에 생육이 좋았는데 일반 개간지에서 재배를 하면 콩을 재배를 하면 생산이 떨어지는 이유는 공생하는 균유가 없기 때문이다. 뿌리옥 박테리아가 없기 때문이다. 자, 그걸 밝혀낸 사람이 이제 사펠트라는 사람이고요. 자, 베이제링크하고 이제 프라치모스키라는 사람의 이제 그 공적은 이제 뿌리옥이 이제 세균임을 밝히고 그래서 뿌리혹은 이제 균유라 합니다. 이거 홍유자고 이제 뿌리근자죠. 홍유. 그래서 뿌리혹은 세균에 의한 거다. 이거는 좀 중요하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곰팡이가 아니고 세균이다. 세균임을 밝히고 세균을 순수 배양에 성공했다. 일반적으로 이제 어떤 배양이라는 의미는 실험실에서 배양이라는 의미는 배양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생물체가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양분들이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이 배지에는 이제 그 생물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양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뭐 살아있는 어떤 생물체가 아니고 이제 죽어 있는 그런 이제 그 유기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세균들은 이런 죽어 있는 이제 배지에서 이제 생육이 가능하니까 이제 보통 이제 나중에 얘기하겠는데 이제 뭐 순활물 기생체가 있고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세균은 순화물 기생이기 때문에 이제 배양이 가능하다. 죽은 배지에서 배양이 가능하다. 배지는 이제 죽어 있는 생물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죽어 있다.
뭐 아무튼 여러 가지 생물체 중에 이제 뭐 바이러스라든지 뭐 그 세균보다는 좀 더 작은 바이러스와 이제 중간 세균의 중간 정도인 파이토플라스마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순사물이고요. 그 밑에 이제 파이토플라스마보다 좀 큰 세균은 배양이 가능한 이제 순사물 기생입니다. 또는 이제 뭐 아무튼 이무기생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고요. 여기는 아니다는 걸 이제 의미를 하니까 좀 깊게 들어갔는데 아무튼 그 정도 세균이고 배양이 가능하다. 그래서 순수 배양에 성공을 했다. 배제를 통해서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해를 더 거듭해서 1890년대 콩과작물의 뿌리옥 박테리아의 인공 접종법을 개발을 해서 그러니까 아까는 이거 옮겨줘야 됐지만 생산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제 균군이 있는 곳에 뭐 작물을 이제 옮겨줘야 되지만 그냥 여기 있는 것을 여기다 뭐 또 객토라든지 또 아무튼 뭐 약품 형태로 세균을 이제 여기다 투여를 해주면 생산량이 올라가는 것을 이제 밝혀냈다는 의미겠죠. 인공 접종법을 개발을 했다. 그게 이제 19세기 말 정도 되죠. 1890년이고 1893년 그 이후 질소를 고정하는 이제 세균 종류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혐기성이고 하나는 이제 호기성이고 이것도 좀 구분해서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클로스트리디움 속과 이제 아조토박터 속 얘는 이제 혐기성이라는 얘기는 산소가 없는 곳에서도 이제 생육이 가능하다는 의미이고요. 그다음에 얘는 이제 호기성이다. 산소가 있는 데서만 생육이 가능하다 그런 의미고요. 얘는 이제 자유생활 또는 이제 독립생활이라고 합니다. 독립생활을 하면서 질소를 고정합니다. 아까 여기 나왔던 얘는 이제 아까 공생이고요. 얘는 공생이고. 얘는 이제 단독 생활 또는 자유 생활, 독립 생활. 그러니까 어떤 식물하고 공생을 하지 않고 뿌리에서 공생을 하지 않고 그냥 토양 내에서 자유 생활을 하면서 질소를 고정하는 종류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얘는 반드시 콩과 식물과 공생하는 그런 세균 종류다. 좀 너무 깊게 들어간 감은 없지는 않지만 요 세균들 한 명 정도 인식해 줬으면 좋겠고 뭐 이렇게 시험화 될지는 모르겠지만 토양 쪽에서는 또 한 번 더 나옵니다. 토양 쪽에서는 기억해야 되는 내용이고요. 뭐 아무튼 재배 환경에서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공중 질소, 콩과작물과의 공중 질소라든지 이제 자유생활을 하면서 이제 질소를 고정하는 생물까지 세균까지 알아봤습니다. 여기가 이제 작물 양분과 관련된 이제 여러 가지 사실을 밝혀낸 그런 이제 내용들을 이제 쭉 살펴봤고요. 18쪽 아래는 작물의 개량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이제 카메라리우스인데 식물에도 이제 암수 구별이 있다는 것을 밝힌 사람이다. 물론 이제 자웅 동체인 경우도 있지만 뭐 기초 과정이니까 뒤에서도 또 뭐 나오면 또 설명을 드릴 거고요. 우리가 이제 꽃을 보면 일단 뭐 양성화, 단성화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것은 양성화이니까 양성화라는 것은 한 꽃 내에 이제 암술, 수술이 같이 있는 경우 양성화라고 하죠. 단성화 종류가 있고요. 얘는 이제 꽃 내에 한 꽃 내에 암꽃, 수꽃, 암배우체, 수배우체
보통 이제 식물은 이제 배우체라고 얘기를 하지, 이제 뭐 암컷, 수컷 이렇게 이제 동물처럼 표현하는 것은 좀 잘못된 이제 표현이다. 이렇게 뭐 학자들은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도 뭐 공부하시는 김에 그런 용어의 사용도 좀 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암꽃, 수꽃이 이제 분리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단성화에는 이제 두 종류가 있죠. 이것도 한문 용어라. 자웅, 동주. 자웅, 이주란 말이 있고요. 자웅, 동주는 다른 말로 자웅, 이화라는 말도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혼동하기 쉬우니까 이 주는 이제 암꽃을 가지고 있는 개체하고 수꽃을 가지고 있는 개체가 이제 따로따로 되어 있는 경우를 얘기를 하고요. 수꽃과 암꽃이 다른 개체에 있는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죠. 자웅동주 또는 자웅이화는 이제 한 개체 내에 암꽃과 수꽃이 같이 있는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얘는 이제 한 꽃 내에 암꽃과 수꽃이 같이 있는 경우다. 뭐 이렇게 표현이 될 수도 있겠네요. 뭐 그림으로 그리면.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꽃의 종류도 이렇게 좀 나눠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식물의 종류마다 여러 가지 어떤 그 생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좀 구분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아무튼 뭐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저 카메라리스 이전에는 저 암수 구별 없이 한 곳에 암수 수술이 다 있지만 암수 구별이 있는 식물도 있다는 것을 이제 밝힌 사람이 이제 카메라리우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보통은 이제 식물과 관련된 학문들이 동물과 관련된 학문들보다 조금은 발전 속도가 좀 늦습니다. 보통 학자들은 한 30년 정도의 이제 그 차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따라서 이제 동물에는 뭐 암수 구분이 분명히 있다는 건 다 아는데 남자 여자가 있듯이 식물에는 훨씬 더 뒤에 밝혀진 사실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코엘로이터인데요. 그 앞에 이제 뭐 알제이니, 제이지니 뭐 이런 걸 모르셔도 되고요. 정확하게 이제 뒤에 이름만 좀 알고 계시면 되고요. 코엘로이터. 식물의 성에 관한 실험과 관찰을 통해서 책을 출간을 했는데, 그게 이제 식물의 성에 관한 실험과 관찰이고요. 그래서 교잡에 의해서 개체를 얻을 수도 있다. 또 실험을 통해서 성공을 했고, 임의적으로 이제 인간은 인공교배 실험이 이제 이루어진 거죠. 그때가 이제 코엘로이터이고요. 뭐 다인한 사람은 이제 진화설과 관련해서 잘 아는 내용이죠. 우리가 뭐 굳이 신경 써야 돼. 그러니까 이거 자체도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짝지어서 다인의 진화론.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이제 바이스만이고요. WE의 발음을 이제 바로 발음을 하더라고요. 물론 나라에서 따르지만 바이스만이라고 이제 읽으시면 되고, 그다음에 핵지 성질이 유전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서 용물 용설과 관련된 용불 용설 많이 쓰는 부분이 발달한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바이스만의 이제 주장 이론이고요. 용불 용설을 부정한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어떤 유전자에서 이제 형질이 유전되지 않고 많이 쓴 부분이 발달을 한다. 많이 쓴 부분이 이제 발달하지 않는다, 유전하지 않는다, 용불용설을 부정했다, 그런 내용이네요. 바이스만. 그다음에 맨델은 다 아시죠? 완두콩 실험에 의해서 유전 법칙을 확립한 사람이 맨델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 전체 이쪽 부분에서 작물 개량과 관련해서 문제에서 짝짓기 형태로 나왔었으니까. 그다음에 요한센이라는 사람인데, 요건 이제 뒤에 이제 육중 쪽에서도 이제 다시 한번 등장하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순개설, 요한센 순개설은 이제 반드시 짝을 지으셔야 되고요. 그 요체는 이제 뭐 순개 내에서는 아무튼 선발에 효과가 없다. 그러니까 순개라는 것은 한 개체로부터의 자손을 이제 순개라고 하는데, 이게 종자라고 하면요, 일사계 종자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의 선발은 그러니까 뭐 한 개체 내에서도 뭐 작은 것도 이렇게 작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아주 큰 것도 있고, 중간 것도 있고 그러는데, 여기서 이걸 선발하거나 이걸 선발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무슨 의미냐 그러면, 얘는 이제 환경적 요인이라는 얘기죠. 환경적 요인에서 이제 아무튼 얘가 더 광합성을 많이 해서 어떤 요인에 의해서
더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얘가 후대 검정을 통해서 후대 재배를 통해서 살펴봤는 그 전체적인 그 생산량을 보면 얘를 통해서 후대 재배를 했던 얘를 후대 재배를 했던 전체적인 그 평균은 차이가 없더라. 따라서 이제 어떤 환경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유전되지 않는다. 선발에 효과가 없다. 그런 의미이고요. 따라서 이제 재래종 내에는 여러 가지 이제 그 변이된 유전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제 우량 유전자를 선택을 해서 재배하는 것은 뭐 선발에 효과가 있다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선발에 효과가 없다는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무튼 이걸 밝혀냈고 실험을 통해서 이제 뭐 재배 실험을 통해서 밝혀냈고 결론적으로 이제 그 재래종 중에 여러 재래종 중에 아무튼 여러 개 이제 혼형 집단이 이제 그 섞여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우량 종자를 선택해서 재배하는 것은 선발에 효과가 있다는 의미죠. 육종 쪽에서 이제 한 번 더 등장하는 사람이고요. 요한센의 이제 순개설은 작물 가량에 이제 기여를 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드바리스는 이제 달맞이꽃 주변에 이제 잡초로 이제 흔히 달맞이꽃들 많죠. 연구에서 이제 돌연변이를 발견하고 돌연변이를 발표해서 품종 개량에 기여를 했다. 아무튼 식물의 이제 돌연변이체들은 뭐 그 빈도는 아주 적기는 하지만 뭐 10의 마이너스 5승에서 6승 정도의 아주 빈도는 적기는 하지만 그 발견된 거죠. 아무튼 바리스라는 사람한테 드바리스라는 발견이 돼서 이런 변이가 이게 똑같은 어떤 달맞이 꽃인데 뭐 형태나 이런 것들이 다른 것이 이제 어떤 원인인지 돌연변이가 일어났구나 뭐 이렇게 이제 인지를 하고 어떤 육종의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 이제 똑같은 이제 뭐 벼라도 그 변이가 더 이제 좋은 생산량이라는 특성을 어떤 환경에 대한 특성을 좋은 특성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돌연변이도 하나의 품종으로 이용할 수도 있죠. 변이된 걸. 여덟 번째 이제 모간이고요. 모간도 이제 가끔 이쪽 작물 개량 쪽에서는 많이 등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초파리 실험으로 반성 유전을 통해서 유전하고 발전에 이제 크게 기여한 사람이다 정도로 초파리 실험, 모간 이렇게 좀 알아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밀러라는 사람은 이제 그 인위적으로 이제 그 위에 돌연변이를 주장한 이제 드바리스라는 사람은 자연 돌연변이를 이제 발견한 사람이고요. 밀러라는 사람은 인위적으로 그 돌연변이를 품종 개량을 위해서 돌연변이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 이제 X섬을 조사해서 돌연변이를 만들어내는데 이제 그 크게 기여한 사람이 이제 밀러다. 뮬러 이렇게 읽으면 되겠네요. 뮬러. 자, 이번 시간에는 18쪽 작물 개량까지 한 걸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작물 보호와 관련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